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은행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넸습니다. 74살 윤정이는 그 8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바로 옆에서 3년 동안 며느리로 믿었던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로비 구석의 검은 정장 남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74세의 노구에 남은 모든 힘을 짜내 비상구로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야 했던 그날, 정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한 할머니를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첫 번째 불빛이 켜졌습니다. 정희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죠. 4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정희는 잠시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정희는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정희는 영정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곳은 따뜻하겠죠? 15년 전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정희 나이 59살. 중학생이던 아들 상우와 작은 꽃집 하나만 남겨두고 떠난 남편이었죠. 정희는 영정 앞 작은 화병에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어제 꽃집에서 가져온 하얀 국화 한 송이가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때운 정희는 두꺼운 패딩을 입었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뼈까지 시렸죠. 현관문을 나서며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경동시장까지는 버스로 30분. 정희는 첫 차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정희처럼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죠. 대부분 졸고 있었지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라일락 꽃방. 그것이 정희가 운영하는 꽃집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가게를 열 때 함께 지은 이름이었죠. 라일락은 정희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습니다. 봄이면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라일락. 그 은은한 향기를 정희는 지금도 좋아했습니다. 경동시장에 도착한 정희는 화훼동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5시 정각에 시작되는 경매를 놓치면 좋은 꽃은 이미 다른 사람 차지가 되기 때문이었죠. 경매장 입구에서 정희는 익숙한 얼굴들과 마주쳤습니다. 라일락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도 근처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김 사장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장사는 좀 어땠어요? 그저 그랬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꽃보다 케이크나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경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오늘은 시청 행사용 꽃다발 주문이 있었습니다. 200개의 장미 꽃다발을 만들어야 했죠. 정희는 신중하게 장미를 살폈습니다. 꽃잎이 상하지 않았는지, 줄기는 튼튼한지, 색깔은 고른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3만 원. 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매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라일락 사장님, 3만 원의 낙찰. 이어서 백합과 카네이션도 구입했습니다. 구청과 동네 학교, 병원에서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수십 년간 쌓은 신용 덕분에 공공기관 납품 계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구입한 꽃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꽃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7시.
정희는 셔터를 올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따뜻한 히터 바람이 가게 안을 채웠죠. 정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꽃들을 진열했습니다. 장미는 입구 가까이, 백합은 가운데, 카네이션은 안쪽에 배치했죠. 진열을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할인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했어요. 잠시 후에 들를게요.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인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정했죠. 명문대를 나와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똑똑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상우가 결혼할 때 정희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아들도 자랑스러웠지만 이렇게 살뜰한 며느리를 만난 것도 큰 복이었죠. 가게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할인은 늘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죠. 긴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삼계탕 끓여왔어요. 요즘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요. 할인이 도시락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여니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죠. 고소한 닭고기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맨날 신세만 지내. 할인이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정희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저희 상우 오빠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인은 수저를 꺼내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정희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죠. 진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맛있네. 할인이 요리 솜씨가 날로 늘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우의 회사 일, 동네 소식, 꽃집 운영 이야기까지. 할인은 시어머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때때로 공감의 표시를 했죠. 대화를 나누던 중 할인이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시니어 자산관리 세미나 안내문이 떴죠. 어머니, 내일 은행에 같이 가실래요? 요즘 노인 대상 금융사기가 많아서 정기적으로 계좌 점검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안내문에는 무료 상담, 절세 혜택 같은 문구들이 크게 적혀 있었죠. 그래. 근데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별 문제 없는데. 정희가 망설이자 할인은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해요. 신분 확인 때문에요. 그리고 이참에 통장 정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직도 종이 통장만 쓰시잖아요. 요즘은 다 디지털로 관리하는데. 할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실제로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몰랐죠. 매번 은행에 직접 가서 업무를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뭐든 다 한다는데 정희에게는 너무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상우 오빠는 출장 가서 못 오시니까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할인이 준비해온 서류 목록을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이렇게 많이 왜 필요해? 정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한 번에 다 확인한대요. 어차피 가시는 김에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할인은 다시 핸드백을 뒤적이더니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비상시를 대비한 가족 위임장이에요. 혹시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준비해 둔대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며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정희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며느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같이 가자. 네, 어머니. 제가 2시에 모시러 올게요. 할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배웅하며 생각했죠.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뜰한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날 밤 정희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철제 금고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써온 것이었죠. 다이얼을 돌려 문을 여니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꽃집 임대 계약서, 통장, 각종 증명서들. 정희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정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 2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상우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자금도 대주었죠. 정희는 통장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상우도 잘 자리 잡았고 며느리도 이렇게 살뜰한데 어쩌면 꽃집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은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금고 안쪽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첩을 꺼내 펼쳤죠.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정희가 웃고 있는 사진, 어린 상우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 꽃집 개업식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정희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상우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상우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할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희는 사진 속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할인은 예의 바르고 다정했죠. 시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며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첩을 덮고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갈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었죠. 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할인이 말한 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할인을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착한 며느리를.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저 평범한 하루가 끝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할인과 약속한 은행 방문 시간이 2시였기 때문에 오전 중에 꽃 배달을 모두 끝내야 했죠. 정희는 부지런히 움직이며 시청 행사용 꽃다발 200개를 완성했습니다. 붉은 장미와 하얀 안개꽃이 어우러진 꽃다발은 화려하면서도 단정했죠. 11시가 되자 모든 배달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카운터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밝았죠. 시청 담당자가 꽃다발을 보고 매우 만족해했거든요. 내년 계약도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할인이 꽃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은행 가기 전에 점심부터 먹어요. 제가 예약해둔 곳이 있어요. 할인은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길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상우는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할인이 이렇게 챙겨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꽃집 근처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식당이었죠.
할인이 미리 예약해둔 덕분에 조용한 룸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된장이 아주 맛있대요. 할인이 메뉴를 보며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곧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반찬이 나왔죠. 정희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 할인이는 맛집도 잘 아는구나. 어머니랑 외식하는 게 제 낙이에요. 상우 오빠는 맨날 회사에만 있잖아요. 할인이 웃으며 시어머니께 반찬을 덜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문득 며느리의 미소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인데 왜 그럴까요? 아마 은행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인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니, 은행 가기 전에 서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다시 가져와야 하니까요. 할인은 하나씩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여러 개, 도장, 그리고 어제 말했던 위임장까지. 정희는 그 많은 서류를 보며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야? 네, 어머니. 요즘은 금융거래가 복잡해서요. 특히 고액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대요. 할인은 위임장을 정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건 정말 비상시를 위한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하면 병원비나 긴급 자금을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정희는 위임장을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 않았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할인아, 이게 정확히 뭘 위임한다는 거야? 순간 할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가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정희는 눈치채지 못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위임장이에요. 할인은 다정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희의 손을 살짝 잡았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나쁜 짓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요.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죠. 며느리를 의심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사인해 주셔도 돼요. 할인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정희는 며느리가 상처받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결국 정희는 위임장에 사인을 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죠.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말했죠. 이제 은행에 가볼까요? 예약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테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할인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살피는 눈빛이 묘했죠. 정희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은행 주차장에 차를 세운 할인은 먼저 내려서 정희의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희가 내리자 할인이 팔짱을 끼웠죠.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두 사람이 은행 정문으로 걸어가는데
정희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몸을 떨었죠. 11월인데도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트는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로비를 둘러보니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사 소음이 간간히 들렸죠. 손님들은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공사 중이라 좀 어수선하네요. 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살피는 듯한 눈빛을 보였죠.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요. 대기석 구석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정희는 그들을 흘끔 봤지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변호사나 회계사겠거니 했죠.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순서표 뽑고 올게요. 할인이 정희를 대기석에 앉히고 접수대로 갔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꼭 안고 앉았죠.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들이죠. 벽에 걸린 TV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 배우가 나와서 사기꾼에게 속는 연기를 하고 있었죠. 믿을 수 있는 가족도 의심하세요. 최근 가족을 사칭한 금융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그 문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해졌으면 가족까지 의심하라고 할까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할인을 봤습니다. 할인은 직원과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갑자기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상우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해? 응, 할인이랑 은행 왔어. 통장 정리하러.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행? 무슨 일로? 할인이가 요즘 금융사기 많으니까 점검하자고 해서 세금 상담도 받고.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할인이가 뭐 이상한 서류 같은 거 준비하지 않았어? 정희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왜 그런 걸 물어볼까요? 위임장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응급상황 대비용이라고 해서 사인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상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위임장 절대로 남한테 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할인이가 남이야? 엄마, 제발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나와서 집으로 가. 내가 지금 출장 끝내고 바로 갈게. 상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죠. 아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때 할인이 다가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우리 차례예요. 3번 창구로 가요. 정희는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듣고 있어? 상우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울렸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 정희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 손길이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요. 직원이 기다려요. 정희는 이끌려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상우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죠. 엄마,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는 3번 창구 앞에 앉았고 운명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번 창구로 걸어가는 짧은 거리가 정희에게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의 손이 팔을 꽉 잡고 있었죠. 평소의 다정한 손길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정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구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은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업무 보시려고 오셨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정희는 그 눈빛을 보며 또다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 통장 정리하고요. 절세 상담도 받으려고 왔어요. 할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죠. 봉투가 꽤 두꺼워 보였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통장들을 차례로 살펴보던 서연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위임장을 보는 순간이었죠.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파르르 경련했죠. 마치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잠시만요. 전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연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업무 처리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는 서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죠.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할인을 돌아봤습니다. 할인은 여유롭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했죠. 오히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본인 확인 때문에 신분증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서연이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정희는 순간 당황했죠.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여기 있어요. 정희가 신분증을 건네자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복사를 해야 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이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할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휴대폰을 만지던 손이 멈췄고 시선은 서연이 간 방향을 향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 같았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할인이 초조한 듯 다리를 떨기 시작했죠.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상우였어요. 엄마, 아직도 은행이야? 제발 거기서 나와. 상우야,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정희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할인이 손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통화하면 안 돼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하지만 정희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엄마, 할인이가 이상해. 내가 알아봤는데 할인이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있었어. 보험 브로커들이야.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브로커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순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신분증과 함께 통장이 들려 있었죠. 서연이 통장을 건네주며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동작으로 통장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었어요. 할인은 상우와 통화하는 정희를 노려보느라 그 장면을 보지 못했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작은 종이 조각이 만져졌어요. 메모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죠.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지? 장난인가? 아니면 진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정희가 서연을 바라보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할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화들짝 놀라 쪽지를 주먹 안에 꽉 쥐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지러우세요? 물 좀 드릴까요? 할인이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보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금요? 거의 다 끝났는데. 할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정희는 그 변화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급해서 그래. 금방 올게. 정희가 일어서려 하자 할인이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아귀 힘이 너무 세서 정희는 깜짝 놀랐죠. 어머니, 정말 금방 오실 거죠? 여기서 기다릴게요. 할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창구를 떠나면서 정희는 서연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서연이 잠시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서연은 아주 작게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희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로비 구석에 앉아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 두 명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죠. 그 시선이 정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화장실 반대편 계단으로 가는 문이었죠. 정희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었죠. 걷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74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뛰었어요. 비상구 문을 밀고 계단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죠. 정희는 난간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죠. 정희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정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1층 비상구를 밀고 나가자 거리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죠. 택시, 택시. 다행히 택시가 멈췄습니다. 정희는 거의 쓰러지듯 차에 올라탔어요.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어르신?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일단 여기서 멀리 가주세요. 시내 쪽으로. 정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 쫓아올지도 모르니까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할인의 이름이 화면에 떴죠.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걱정돼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니, 제발 연락 주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너무나 절박해 보였어요. 서연이 얼마나 급하게 썼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는데.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네.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일상은 방금 산산조각이 났어요. 40년 가까이 살아온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적이 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은행이 위험한 장소가 되었죠. 정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쪽지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쪽지가 정확히 무엇을 경고하는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정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택시는 시내 중심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뒷좌석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8글자가 마치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죠. 3년 동안 다정하게 대해준 며느리가 매주 반찬을 해다 주고 어머니라 부르던 그 아이가 왜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상우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사해? 은행에서 나왔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응, 나왔어. 상우야, 대체 무슨 일이야? 할인이가 왜? 엄마, 지금 어디야? 안전한 곳으로 가. 집에는 절대 가지 마. 왜? 집에 왜 가면 안 돼? 상우의 목소리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할인이가 집 열쇠 가지고 있잖아. 지금 할인이가 뭘 계획했는지 모르니까 일단 숨어. 내가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 3시간만 기다려.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에도 갈 수 없다니.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 꽃집과 집만 오가며 살았는데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아저씨, 근처에 찜질방 있나요? 정희가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룸미러로 정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택시는 곧 한 찜질방 앞에 멈췄습니다. 정희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은행 계단을 뛰어내린 후유증이었죠. 찜질방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후라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정희는 입장료를 내고 여탕으로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마치 큰 병에 걸린 사람 같았어요. 정희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뜨거운 온돌 바닥이 차가워진 몸을 데워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할인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연락 주세요. 이 문자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할인은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큰절을 올리고 생신 때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죠.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정희는 다시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파란색 볼펜으로 급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체가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좀 쉬러 왔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세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정희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몸은 따뜻해졌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시가 되자 찜질방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정희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희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은행 직원 이서연입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쪽지를 준 그 직원이었어요.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해요. 은행 전산에서 확인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죠. 제가 왜 그런 쪽지를 드렸는지 궁금하시죠? 네, 대체 무슨 일인지. 서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확인한 서류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위임장 말이에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위임장이 단순한 위임장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전 재산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었고 심지어 보험 수익자 변경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험 수익자요? 네. 할머니가 만약 돌아가시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오늘 접수된 서류를 보니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것 같았어요. 보니 뭐요? 말해주세요. 수익자가 이미 며느님으로 변경 신청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고액보험 여러 개가요. 할머니가 직접 신청하신 게 아니라 위임장으로 처리된 거였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할인으로 바꿨다고요? 그럼 자신이 죽으면 모든 돈이 할인에게 간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상사한테 확인했는데 정상 접수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 표정이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쪽지를 드린 거예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인이 자신을 죽일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쪽지 준 게 CCTV에 찍혔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서연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면 증거가 있을까요? 저도 위임장에 사인했는데 제가 도울게요. 오늘 있었던 일 전부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접수된 서류 복사본을 몰래 보관해뒀어요. 이것도 규정 위반이지만 혹시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반면 3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는 자신을 해치려 했죠.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 같은 거 바라고 한 일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었죠.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검게 변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상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1시간 후에 도착해. 찜질방 어디야? 데리러 갈게. 정희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제 곧 아들이 온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할인이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죠. 그때 찜질방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구 쪽을 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카운터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정희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찜질방 구조를 잘 몰랐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직원용 통로를 발견했죠. 정희는 망설임 없이 그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가 이어졌어요. 정희는 벽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드디어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찜질방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정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뛰었죠. 찜질방을 빠져나온 정희는 어두운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정희를 계속 움직이게 했죠. 골목 끝에 작은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안으로 들어가 물 한 병을 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편의점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상우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정희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찜질방에 갔더니 없다고 하던데? 상우야, 미안.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망쳤어. 뭐? 누가 찾아왔다고?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내가 30분 안에 도착할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정희가 편의점 주소를 알려주자 상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편의점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상우의 차가 편의점 앞에 멈췄어요. 정희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상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차는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미리 방을 예약해둔 것 같았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자 정희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엄마, 이제 처음부터 다 말해줘. 할인이가 정확히 뭘 했는지. 정희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임장 이야기, 서연이 준 쪽지, 그리고 서연과의 통화 내용까지. 상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보험 수익자를 바꿨다고? 내 동의도 없이? 상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상우야, 할인이가 정말 나를 해치려고 했을까? 정희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정했던 며느리가 살인을 계획했다니요. 하지만 상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엄마, 할인이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내가 알아본 결과 할인이가 석 달 전부터 이상한 보험 설계사들을 만났어.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증거도 찾았어. 정희는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석 달 전이라면 할인이 매주 반찬을 해다 주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건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상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뭔데? 말해. 할인이가 진짜 이름이 김할인이 아니야. 신분을 위조한 거야. 진짜 이름은 박정숙이고 정가가 있어. 사기 정과.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산 며느리의 이름조차 가짜였다니.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정희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상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뉴스 속보가 떴는데 상우가 휴대폰 화면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어요. 서울은행서 70대 노인 난동, 치매 의심. 정희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은행 CCTV에 찍힌 모습이었죠. 비상구로 뛰어가는 장면만 나와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난동을 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경 서울의 한 은행에서 70대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있던 가족에 따르면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은행 측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해당 여성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어? 정희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우가 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엄마, 할인이가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린 거야. 여론을 조작하려는 거지. 곧이어 더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정희의 사진이 걸렸어요. 댓글은 더 끔찍했습니다. 치매 노인들 정말 무서워요. 우리 할머니도 저랬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일까. 며느리 불쌍하다. 빨리 찾아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듯.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실종 신고하세요. 정희는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노인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일 기자회견 할 거야. 진실을 밝혀야 해.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믿겠어? 증거도 없는데. 증거 있어. 은행 직원 증언도 있고 할인이의 정체도 밝혔어. 그리고 상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할인이가 엄마 명의로 가입한 보험 증서들이야. 다 불법으로 가입된 거야. 정희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보험들이었어요. 가입 금액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모두 김할인으로 되어 있었죠.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치매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용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정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2시 정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이서연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이걸로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찾은 증거가 뭘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청역 3번 출구 앞 커피숍에서 만나요. 조심해서 오세요. 정희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할인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 더 큰 위기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새벽 내내 정희는 뒤척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너무 무서워요. 창밖에서 새벽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아침 7시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우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을 만나러 가야 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상우가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서연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혼자 가야 해. 서연 씨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 상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정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어제의 비가 그친 후라 거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택시를 타고 시청역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청역 3번 출구 앞 커피숍은 아침부터 붐비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입구를 바라봤어요. 9시 정각이 되자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서연은 주위를 살피며 정희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무사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문서를 꺼냈어요. 어제 퇴근 후에 은행 전산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연이 서류 한 장을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도표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명의로 된 계좌에서 최근 석 달 동안 이상한 이체 기록이 있었어요. 소액이지만 계속해서 특정 계좌로 돈이 나갔더라고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런 이체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계좌가 누구 거예요? 보험 브로커 회사 계좌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 대표가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었어요. 박정숙. 며느님의 진짜 이름이에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우가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할인이 아니라 박정숙.
처음부터 가짜였던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 캡처 사진이었어요. 어제 할머니가 도망친 후에 며느님이 은행에 다시 왔어요. 그 검은 정장 남자들과 함께요. 그들이 나눈 대화를 직원 한 명이 우연히 들었는데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하자고 했대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한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커피숍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정희를 향했어요.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윤정혜 씨죠?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정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찾고 있어요.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정희는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미 세상은 자신을 치매 환자로 규정했으니까요. 서연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도울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커피숍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어제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치매래.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일까. 저 나이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한데.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죄인처럼 걸어야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상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할인이 서 있었어요. 할인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죠. 마치 밤새 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할인이 정희에게 달려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경찰들은 할인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진정하세요. 어머님이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경찰이 할인을 달랬습니다. 상우가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 상우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할인을 향한 분노였죠.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사실로 들어간 정희는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형사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어제 왜 은행에서 갑자기 도망치셨어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위험을 느껴서. 무슨 위험이요? CCTV 확인해 보니 아무 일도 없던데요. 정희는 쪽지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쪽지는 이미 없어졌고 증거도 없었어요. 말해봤자 망상이라고 할 게 뻔했죠. 며느리가 이상한 서류에 사인하게 해서. 위임장 말씀이시죠? 그거 정상적인 서류예요. 요즘 다들 그렇게 준비한대요. 형사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느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세요? 할머니 찾느라 밤새 돌아다니셨대요. 병원에도 가보시는 게. 난 멀쩡해요. 치매 아니에요. 정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가족들이 걱정하잖아요. 조사가 끝나고 정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인이 다가와 팔짱을 끼려 했어요. 정희는 몸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을까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눈물 뒤에 숨은 차가운 계산을 볼 수 있었어요. 당신 누구야? 박정숙이 맞지? 순간 할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인이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산 며느리.
주변 사람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불쌍한 며느리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완벽한 그림이었죠. 상우가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가자.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세 사람이 경찰서를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치매 증상은 언제부터였나요? 가족들이 많이 힘드시죠? 병원 치료는 받으실 건가요? 할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단지 요즘 좀 혼란스러우실 뿐이에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완벽한 효부 연기였습니다. 기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내일 신문에는 효성스러운 며느리 이야기가 실릴 게 뻔했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싸울 기력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할인의 편이었으니까요. 밤 10시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한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늘 밤에 처리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방 앞에 멈췄습니다. 똑똑똑. 어머니, 주무세요? 차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정희는 그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피곤해서 그냥 잘게. 그래도 드시고 주무세요. 불면증에 좋은 차예요.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 왜 문을 잠그셨어요? 열어주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의 문자였어요. 할머니,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이걸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문자를 읽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산한 늦가을 밤이었어요. 정희는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일은 좀 나아지겠죠? 진실이 밝혀지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정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인이 가져온 차를 마시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그 차에 무엇이 들어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희는 택시를 타고 시청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약속한 시간은 7시였지만 일찍 나가고 싶었어요.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커피숍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통 서연이 찾았다는 증거에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7시가 되자 커피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어제와 같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10분쯤 지나자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어요.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서연이 앞에 앉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어제 밤에 은행 서버를 확인했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정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복잡한 데이터가 화면에 가득했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이
총 5건이나 있었어요. 모두 할머니 명의의 보험들이었고 수익자는 전부 김아린으로 바뀌어 있었죠. 정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5건이나 되다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보험들이 모두 최근 6개월 안에 가입된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가입하신 게 아니라 대리인이 가입한 거였어요. 대리인이요? 누가? 서연이 서류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보험 가입 신청서였어요. 대리인 서명란에는 김아린이라고 적혀 있었죠. 며느님이 할머니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서 가입한 거예요. 불법이죠. 그것도 고액 보험만 골라서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는 건가요? 그때부터 할인이 더 자주 찾아오고 반찬도 해다 주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남자들 있잖아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 서연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을 확대한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보험 브로커예요. 그것도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이죠. 보험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보험 살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럼 정말로 나를.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일 계획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할머니,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를 시작할 거예요. 제가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고요. 서연이 USB를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료를 담았어요. 보험 가입 서류, 수익자 변경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님의 진짜 신원 정보도 있어요. 박정숙, 사기 전과 삼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였던 전력이 있어요. 정희는 USB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자신의 생명을 구할 증거가 들어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남일 같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커피숍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희와 서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이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도 몸이 굳었어요. 남자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빨리 나가요. 서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윤정혜 씨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일이세요? 가족분이 찾고 계십니다. 같이 가시죠. 남자가 정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앞을 막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도 아닌데 왜 함부로 사람을 데려가려고 해요? 당신은 상관없는 사람이니 비키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납치예요. 이건.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커피숍 직원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나중에 후회하실 거요. 남자들이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정희와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 빨리 경찰서로 가요. 더 늦으면 위험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어요. 정희는 USB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정희는 접수대로 갔습니다.
젊은 경찰이 귀찮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요. 경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희가 USB를 꺼내 보이자 경찰은 형사를 불렀어요. 형사실로 안내된 정희와 서연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처음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USB 안의 자료를 확인하고는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거 심각한 사건이네요.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정희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정희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피의자가 며느님이라고요? 네, 하지만 진짜 이름은 박정숙이에요. 신분을 속인 거죠. 형사가 컴퓨터로 박정숙을 검색했습니다. 곧 전과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정말이네요. 사기 전과 삼범. 수배 중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었군요. 정희는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속았다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일단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세요. 형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을 돌아봤어요. 서연도 안도한 표정이었죠.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우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할인이가 집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 뭐라고? 엄마가 치매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서류까지 준비했어.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인이 마지막 수를 쓰는 것 같았어요. 상우야, 거기서 버텨. 경찰이 곧 갈 거야. 정희는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즉시 팀을 꾸려 출동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찰차 세대가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경찰차 안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날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 정말로 정신병원 사람들을 불렀던 거예요.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찰차가 정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함께 온 의료진 2명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상우는 현관문을 막고 서서 어머니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죠. 어머니는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어제도 혼자 밖에서 밤을 새우셨다니까요. 치료가 필요해요. 할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때 경찰차에서 정희가 내렸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너무 걱정했잖아요. 할인이 정희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형사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김아린 씨, 아니 박정숙 씨죠?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할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정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차가운 본색이 드러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김아린이에요. 이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할인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박정숙 씨, 당신의 지문과 전과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신분 위조까지 추가되니 형량이 꽤 무거워질 겁니다. 할인, 아니 박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녀는 정의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이 늙은이가 다 망쳤어. 수갑이 채워진 박정숙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걸 보며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의료진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황급히 떠났습니다. 상우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정희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일주일 후 정희는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 보험조사관 박철우를 만났습니다. 47살의 박철우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건 파일이 가득 쌓여 있었죠. 윤정혜 씨 사건 정말 아찔했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철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최근에 이런 수법의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표적이 되죠. 박철우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수십 건이나 있었어요. 박정숙은 단독범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 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박정숙 혼자가 아니라니요. 그 검은 정장 남자들도 조직원입니다. 보험 브로커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자들이죠. 의사와 공증인까지 매수해서 서류를 조작합니다. 박철우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찍힌 CCTV 화면이었어요. 이 의사는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정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의사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니. 생각보다 훨씬 큰 범죄였어요. 그리고 이건 박정숙의 과거 행적입니다. 박철우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정숙의 전과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18년 첫 번째 사기. 칠순의 할아버지를 속여 전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2020년 두 번째 사기. 이번엔 80살 할머니가 피해자였죠. 2022년 세 번째 사기.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제까지 잡히지 않았어요? 매번 신분을 바꿨거든요. 이름도 얼굴도 경력도 다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치매로 몰려서 신고를 제대로 못했죠. 박철우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운이 좋으셨어요. 이서연 씨라는 용기 있는 직원을 만났고 아들이 빨리 눈치를 챘고 무엇보다 할머니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정희는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그 쪽지가 없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이제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서셔야 해요. 박철우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첫 공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정희는 라일락 꽃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던 꽃집이었죠. 셔터를 올리자 먼지가 쌓인 꽃들이 보였습니다. 시들어버린 꽃들을 보며 정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상우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모자는 함께 꽃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시든 꽃들을 버리고 새로운 물을 갈아주고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구나. 자신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되었구나.
저녁 정희는 꽃집벽에 새로운 문구를 걸었습니다. 의심이 들면 멈추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같던 시간이 끝났어요. 물론 상처는 남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서연이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할머니, 재판 때 저도 증인으로 나갈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힘내세요. 정희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이번엔 거짓 없는 진실한 하루가 될 겁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을 앞둔 어느 날 아침, 정희는 라일락 꽃방에서 평소처럼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며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숙의 변호사였죠. 중년의 변호사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윤정혜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정희는 경계심을 품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를 꺼냈어요. 합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내 의뢰인이 할머니께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네요. 정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합의라니요. 필요 없어요. 재판에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할머니,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증인석에서 온갖 질문을 받아야 하고 과거를 다 들춰내야 합니다. 그 나이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가세요. 할 말 없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정희는 즉시 박철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철우는 화를 냈어요.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하는군요.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우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이걸 보세요. 박철우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정숙이 검은 정장 남자들과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미행한 결과 박정숙이 아직도 조직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나온 동안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죠. 정희는 놀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니요. 하지만 우리가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박철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떴어요. 이건 박정숙과 공범들의 통화 내용입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예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늙은이만 아니었으면 완벽했는데 다음엔 더 조심해야겠어.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반성은커녕 다음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증거를 재판에 제출할 겁니다. 박정숙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정희는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증인 준비를 위해 왔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날 본 것을 전부 증언할게요. 위임장을 확인했을 때의 상황, 박정숙의 태도, 모든 걸요. 서연은 자신이 준비한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된 내용이 빼곡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서연이 USB를 꺼냈습니다. 은행 내부 CCTV 영상이에요. 박정숙이 검은 정장 남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정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재판 3일 전 정희는 상우와 함께 검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검사는 열정적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노인 대상 범죄예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정희에게 증인 신문 예상 질문을 알려줬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할머니의 기억력을 의심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사실대로만 말씀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지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재판 전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박정숙과 다시 대면해야 해요. 3년 동안 속였던 그 여자와 법정에서 마주해야 합니다. 새벽 3시 정희는 거실로 나와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남편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7시 정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얼굴에 드러났죠. 상우가 어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가자.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희도 이 재판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법원 앞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노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니까요. 정희가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심정이 어떠세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정희는 대답 대신 묵묵히 걸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거예요. 법정 복도에서 정희는 박정숙과 마주쳤습니다. 수의를 입은 박정숙은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정숙이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마치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는 듯이. 하지만 정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박정숙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도 증인으로 왔어요. 박철우도 함께였죠.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함께 지켜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꽃집 단골 손님들도 보였고 동네 이웃들도 왔습니다. 모두 정희를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지금부터 사기 및 살인미수 사건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첫 번째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정희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법정 전체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정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피고인이 어떻게 증인의 가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희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상우가 할인을 데려와 소개했던 날.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이 연애 결혼한다고 해서 축복했습니다. 할인, 아니 박정숙은 처음부터 다정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해줬죠.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과 혼인신고서입니다. 모두 거짓이었다는 증거죠. 박정숙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알 수 있었어요. 반성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증인은 언제 피고인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은행에서 직원이 쪽지를 줬을 때입니다. 빨리 도망치라고요. 검사가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그 직원이 이서연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이어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은 공격적이었어요. 증인은 74살이시죠? 나이가 있으신데 기억이 정확하십니까? 모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희는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 기억은 정확합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인은 은행에서 갑자기 도망쳤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변호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니 과장이 심하시네요. 피고인은 3년 동안 증인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정성껏 모신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속인 겁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어요. 다음은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서연은 증인석에 앉아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위임장을 확인하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고액보험 5건이나요. 서연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CCTV 화면 캡처와 전산 기록이었어요. 은행원으로서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알린 거예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증인은 은행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지만 판사가 제지했어요. 이어서 박철우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는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박정숙의 범죄 수법을 설명했어요. 피고인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신분을 위조하고 노인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재산을 빼앗는 수법을 씁니다. 박철우가 과거 사건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4건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혼자 사는 노인이었고 피고인은 매번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박정숙과 공범들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그 늙은이만 아니었으면 완벽했는데 박정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박정숙이 드디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단지 생활이 어려워서 살인을 계획했다는 겁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정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단지 피고인은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차를 먹이려 했습니다. 이게 오해입니까? 박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이용해 살인까지 계획한 잔혹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정의를 가리켰습니다. 피해자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입니다. 꽃집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했고 혼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치매 노인으로 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의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어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정의가 최후 진술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정의는 일어서서 박정숙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당신을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속였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돈을 원했다면 달라고 하지 왜 죽이려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습니까? 박정숙이 고개를 들어 정의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도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정의는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서연, 박철우, 상우, 그리고 많은 이웃들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덕분에 여기 설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위해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30분 후 다시 법정이 열렸어요. 피고인 박정숙에게 사기, 살인미수, 신분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의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정숙이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가면서 정의를 흘끔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온 정의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니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서연이 다가와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는 서연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